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초반 장승세 조국혁신당이 암초를 만난 것 같습니다.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1조 원대 다단기 사기를 22억 원 받고 변호했다는 이른바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서 조국 대표가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오늘 반발했습니다. 그런데 박은정 후보 전관예우를 한다면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160억 벌었어야 한다는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의 댓글이 기다립니다. 뉴스타트 유튜브 생방송에 의미 있는 댓글 남기시면 저희가 소개도 하고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십시오. 1분 뒤에 바로 돌아옵니다. 예, 오늘도 뉴스탑 10이 자랑하는 뉴스고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예, 금요일 뉴스탑 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와 5위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마자 초반에 몇몇 지역구 후보들 중심으로 재산 논란들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이 이번 총선 초반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요. 먼저 보시는 이 후보, 경기 안산갑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양문석 후보 논란이 가장 뜨겁습니다. 어제 양문석 후보는 본인이 집을 살 때 딸의 11억 대출 과정에서 편법적 소지가 있었다면서 즉각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문제는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을 한다면서 대출을 받은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지 아시겠죠? 심판합시다. 처벌해야 됩니다. 심판은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처벌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그 삶이 무너지는 수준이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나라로 만든 윤석열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양문석은 이 한 몸 갈아 넣겠습니다. 어제 영상에네요. 양문석 후보가 안산에서 유세 활동을 벌이는 얘기 현장 한번 봤습니다. 근데 논란의 중심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양문석 후보의 딸이 양 후보가 집을 살 때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다. 이게 어제 논란의 핵심이었는데 경제 활동이 없는 대학생이었는데 오늘 또 다른 논란을 부른 건 이게 부동산 담보 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거액의 대출받았다. 이 얘기가 드러났어요. 그렇죠. 좀 전에 아마 양문석 후보 연설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 삶이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 어렵습니다. 대출 받기 정말 어렵죠. 사업하시는 분들 11억 대출을 받으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저도 지인들이 사업하는 분들이 보면 이게 확실한 매출이나 담보가 없으면 11억 원에 난 이런 거금을 대출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자, 대학생인 20대 이 양문석 후보의 딸이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다? 아마 이거 믿으실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대출을 받으려면 일단 매출이 있어야 되고요. 담보가 일단 제공돼야 될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더군다나 그 CEO가 20대 지금 대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상식 있는 이 금융기관이라면 당연히 이 서류를 받아봤을 때 서류만 갖고 10억 원을 덜컥 내준다? 아니 그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기관이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이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하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결국 집을 사기 위해서 21억 원 집을 사기 위해서 12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사업자 대출은요. 어디에 쓸 것인지 이 규정 자체가 명확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집을 사는 데 쓰면 안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금 사업 자금으로 11억을 빌려서 본인이 원래 빌렸던 제3금융권의 7억 원의 대출을 갚고 그걸로 토대로 해서 이제 지금 집을 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거의 사기 대출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업 목적,
즉 11억 원을 빌려서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예. 집을 사고 대출을 갚는 데 썼다는 거거든요. 예. 그것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문제인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이 딸은 이 사업을 한다고 한 다음에 해외 연수를 가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업한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는 것인지 매출은 있은 것인지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새마을금고는 왜 양문석 후보 이 딸에게 11억 원이나 빌려줬을까라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그 대출 목적으로 쓰지 않았을 경우는 바로 회수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회수한 흔적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정말 서민들에게 정말 제대로 사업하는 분들에게 가야 될 돈 11억 원이 양문석 후보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출됐다. 본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경제가 무너지고 서민들의 일상이 무너진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서민의 인과 일상이 무너지는 겁니다. 법적인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장현주 변호사께 질문 드릴게요. 여기 저하고 시간대별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가 잠원동에 해당 아파트를 산 시점이 2020년 8월입니다. 그로부터 대략 8개월 뒤에 새마을금고로부터 사업자 대출을 딸이 받습니다. 11억 원 대출을 받는데 그런데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서 캐나다 밴쿠버의 주간일기라고 해서 블로그 기락을 시작한다. 사업자 대출로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10억을 받아놓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어학연수를 갔다. 이거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일단 이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앞서서도 이현정 의원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사업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사실상으로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 구입을 위한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있는 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딸 명의의 사업자 대출이기 때문에요. 딸이 실제로 사업을 영위했는지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을 만한 상황이었는지 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드러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으로서는 여러 이제 추측성 어떤 그런 정황들 그리고 의혹들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중이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켜봐야 되는 것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또 지금 앞으로 금감원이나 또 이제 새마을금고 차원에서도 들여다보겠다라는 입장들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요. 사업자 대출이었는데 사실상으로 주택 구입을 위해서 그 대출금을 썼는지 이 부분들은 뭐 조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글쎄요. 뭐 지금은 그러니까 현재 비공개 상태. 재작년에 캐나다 어학연수 당시의 영상 혹은 뭐 여러 사진들은 없어진 상태고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고 사업한다는 명목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집을 담보로 한 대출, 부동산 담보대출이 아니라 사업자 대출로 11억 원은 딸의 이름으로 받았는데 6개월 뒤에 어학연수를 갔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는 한 달이자만 4%로 해도 366만 원인데 그럼 누가 납부했냐? 딸이 납부했는지 이자를 부모가 대신 내는 게 맞다면 증여세 납부 실적을 공개하라라고 해야 됐는데 그 앞서 저 박성미 비서관님 뭐 같은 비슷한 또래 청년으로서 그 양문석 후보의 딸의 블로그 내용들이 지금 몇 차례 일부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출국하기 전에 부모 잘 만난 복을 누려야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학연수를 가서 뭐 본인이 원하는 어학연수를 떠나서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글쎄요 뭐 대출 얘기인지 뭐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그건 사실 이제 본인만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양문석 후보의 딸 SNS가 쉽게 말해서 지금 다 분석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어학연수 갔던 그 생활의 기록도 다 올렸다고는 하던데 그게 이미 다 취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게 장난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진짜 진심일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정말 대출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예. 다만 문제는 이분이 SNS에 사실 어떤 글을 썼든지 간에 그것과 별개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된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겠죠. 예. 사실 이분이 SNS에 뭘 쓰든 그건 본인의 자유이고 공인도 아닌 분이기 때문에 더 깊게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어학연수를 간 건 사실로 보여지고 예. 그런데 이게 통상 사업자 대출을 한다고 했을 때에는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을 아마 뭐 여러 가지 서류를 통해서 내고 대출을 그렇죠. 받았을 텐데 그것을 행하지 않고 어학연수를 갔다. 이 흐름은 사실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예, 그러게요. 대학생 딸이 그것도 11억 원이 넘는 큰 돈을 사업자 명목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불과 반년 사이에 또 어학연수를 떠났고 이 부분은 분명히 양문석 후보 측에서도 추가 해명이 필요할 텐데요. 근데 또 하나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양문석 후보가 잠원동 집을 산 2020년 8월은요.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서 15억 원 이상 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을 막았던 그때였습니다.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공간이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희망을 빼앗는 작금의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딸이 11억 원 대출을 받았고, 근데 그 전에 사실 양문석 후보는 이 해당 아파트, 잠원동 아파트를 31억에 샀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직접 그 해당 잠원동 아파트의 현재 호가를 찾아보니까 지금 한 대략 38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정영진 변호사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근데 이제 여러 논점 중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당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집값이 뛰니까 15억 원 이상 고가 집에서는 대출 규제, 전면 금지 시절인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대출받았는지도 참 따져볼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대출이 안 되니까 양문석 후보가 집은 사고 싶고 돈은 없고 그런데 은행은 막혀 있고 그러니까 대부업체를 이용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대부업체예요. 평균 이자가 지금 찾아보니까 19.98%였어요. 거의 20%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컨대 10억을 빌리면은 1년 이자가 2억씩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 그 집을 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고금리 이자에도 불구하고 대부의 업체에서 그 돈을 빌린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자가 너무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끄고 조금 더 낮은 이율로 갈아탈 수 있을까? 그 고민하다가 결국은 딸을 동원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주택담보대출을 한 게 아니고 딸은 개인 사업자 대출을 갖다가 한 거고요. 그런데 그 딸이 무슨 사업을 했습니까? 대학생이 어학 연수까지 갈 딸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담보가 필요한데 그 담보가 무엇이냐? 집을 담보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인 사업자 대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인데 이거는 정부의 그 당시 문재인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부동산 억제 정책을 아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저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닌가. 그걸 통해 가지고 양문석 후보는 이자를 상당 부분 아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렇게 쭉 봤더니 2021년만 하더라도 그 집값이 4억, 5억씩 막 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투자도 잘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아파트 살려면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그 대출 금지가 바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는데 부동산 값이 워낙 뛰기 때문에 그때 이런 부분인데 이현정 의원님. 근데 저는 양문석 후보가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에 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전부터 정치권, 뭐 도지사도 출마하고 여러 정치권에서 본인이 입성하기에 많이 노력을 했던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시점들을 보면 이 잠원동 45평 아파트 소유권을 부인으로 등기를 했는데 대부업체, 그러니까 금리가 어마어마한 곳에 대출 받고 그 이자 감당이 쉽지 않으니까 대학생 때 이 사업자 대출을 11억을 했다.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공격적인 부동산 투자가 납득이 되니 저는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양문석 후보는 경남 통영에서 몇 차례 출마를 했다 낙선한 적이 있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또 경남지사에 출마를 했다가 또 낙선을 했습니다. 그런 정황을 비춰보면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고정적인 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전형적인 투기 수법을 썼다는 거예요. 자, 문재인 정부 당시에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에 관여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부에서는 자, 투기하지 마십시오. 15억 이상 그래서 돈도 안 빌려줍니다라고 이제 했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알고 보니 이런 사람들이 다 정말 제3금융권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아까도 우리 정 변호사 이야기했지만 아니 이자 20%면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면 돈 갚는데 이거 뭐 거의 모든 걸 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딸은 유학 보내고 그리고 또 이 어학연수 보내고 어학연수 보내면 돈이 꽤 들지 않습니까? 딸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부모 잘 만나야 된다고. 아마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겠죠.
자, 그런데 본인은 7억 원 정도의 이제 이 제3금융권에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으니까 지금 또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을 이용을 해서 돈을 빌려서 그걸 갚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증여세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이자를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돈들이 많이 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결국은 이 대출 자체도 저는 이 소위 이야기의 사기성 대출이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있고 예. 또 증여도 불법 증여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 이자 돈을 즉 딸이 갚아야 될 이자를 본인이 갚았잖아요. 그러면 법적으로는 그 증여세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딸이 돈이 없으니까 그 증여를 했는데 과연 그게 그 증여세를 내고 했는 것인지 그것도 의문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결국은 본인이 전해철 의원 보고 수박수박 이야기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근데 본인은 어땠죠? 정작 본인은 여기 좀 전에 이야기 서민들의 삶을 뭐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잔뜩 이야기하고 본인은 돌아서서 제3금융권, 제2금융권 딸 다 동원해서 집 한 채 똘똘한 한 채 사면서 결국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진양 부동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본인이 그거 아닌가요? 제가 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양문석 후보의 이른바 이제 부동산 11억 대출 논란이 꽤 일파만파 커지니까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오늘 지원 유세 중에 이런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후반에 대출을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집사건 할 때 대출을 전면적으로 사실상 못하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을 지켰죠. 어딜 가도 여러 가지 소득이 있어도 집으로 부동산에 대해서 주담 대출 못 받았죠. 바로 그때 민주당 정권의 관계자 양문석이라는 사람은 자기 대학생 딸을 사업자 등록시켜서 사업 자금에 쓴다는 명목으로 사업자 대출 11억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대출 꿈도 못 꿀 때였습니다. 그 돈 진짜 소상공인들 어려운 분들이 써야 될 돈이었습니다. 그런 돈을 딸 내어서 사기쳐서 대출 받아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우리를 지배하게 둘 겁니까? 딸을 앞세워서 사기쳐서 대출받았다는까지 표현과 주장까지 한동훈 위원장이 했네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진짜 사업을 위해서 대출받을 사람들이 못 받은 거 아니냐. 당시 이제 딸이 11억 대출을 받으면서 집을 대환했기 때문에 집 대출을 그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돈은 진짜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분들이 써야 할 돈이었다. 30억 원이 넘는 강남 집을 딸의 11억 대출 받아서 구매했다. 장현주 변호사님, 법적인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2020년 부동산 광풍 때 당시 문재인 정부가 뭐 청와대에 있던 정부에 있던 집 2채 있으면 팔아라고 했던데 물론 뭐 양문석 후보가 당시에 어떤 공직을 맡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야권의 후보로서 정치에 입문하려고 했었으면 뭔가 이런 거에 최소한 보조까지는 맞추지 못하더라도 여러 흐름에는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는 정치적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법적인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 눈높이라는 좀 정치적인 부분 두 가지가 또 상존한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그냥 단순한 편법 대출의 문제냐를 넘어서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예. 앞으로 이런 사실관계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긴 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뭐 반드시 불법 대출이 있었다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러나 그 부분도 국민들께서 계속 지켜보실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예. 또한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불법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11억이라는 또 큰 금액을 대학생이 자녀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이런 과정들, 이런 의혹들 자체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은 후보 측에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또 민심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고려해서 낮은 자세로 이 부분에 대해 대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어제 양문석 후보는 편법의 소지가 있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는데 이게 만약에 편법의 영역을 넘어선 불법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정부 당국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방송 전에 해당 딸에게 11억을 대출을 해준 새마을금고 측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마을금고 측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혹시 무슨 사업자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대출을 신청했나요?
그거는 사업자 관련 내용으로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증을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된다. 그런 조건이 있던데 그거는 일단 만족을 한 상태였겠네요. 만족했죠. 만족했으니까 나갔죠. 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뒤통수를 맞고 저희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새마을금고 측의 얘기인데 글쎄요. 새마을금고 얘기는 3개월 이상 보유해야 된다. 저희들도 이제 뒤통수 맞고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본 거죠. 본인들은 서류 절차에 맞춰서 11억 대출을 해줬다라는 얘기인데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양문석 후보가 어제 해명문을 내기를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해서 연결이 됐다라고 했는데 새마을금고 측 얘기 일단 당시에 양문석 후보 측에다가 대출해줬던 직원은 현재 퇴사 상태고 집값에 쓰이는 줄 알았다면 대출 안 해줄 것이다. 대출 환수,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 그러면서 새마을금고 측도 다소 본인들도 피해를 당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말을 못 믿겠어요. 제가 봤을 때 저 부분은 양문석 후보의 말이 맞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새마을금고에서 저런 식의 영업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저게 불법이라고 하는 것을 양문석 후보도 당연히 알았을 거예요. 새마을금고는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법적으로는 금융기관이라고 보기 애매해요. 왜냐하면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대상이 되는데 새마을금고는요. 행정안전부 소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 대상 금융기관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런 짓을 금감원 소관인 저축은행 같은 데서 저런 거 했다. 그러면요. 해당 저축은행의 대표부터 감사, 그다음에 담당자까지 다 징계받습니다. 지시라기보다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축은행하고 그다음에 양문석 후보 같은 사람하고 서로 간에 다 이해관계가 일치해가지고 저런 대출이 이루어졌는데 왜 저렇게 무리한 대출을 갖다가 했을까요? 제가 찾아봤더니 2020년 당시에 양문석 후보가 구입했던 그 아파트가 2020년 5월에는 26억 8천이었어요. 그런데 6월에 29억으로 확 뛰어요. 그러니까 양문석 후보도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래서 8월에 31억 한 2천 정도로 산 걸로 나오는데 그다음에 아니나 다를까 2021년 2월에는 이게 35억으로 뛰고 3월에는 뭐 이게 36억, 막 37억 이렇게까지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렇게 편법 대출을 해가지고 집을 사고 그러니까 집값이 지난 정권에서 저렇게 천정부지로 뛴 것이 아닌가.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그 피해를 갖다가 준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너무 새마을금고를 못 믿진 마시고 다만 뭐 취재의 영역과 만약에 정부 당국이 이걸 들여다본다면 양문석 후보 측이나 새마을금고 측의 대출 과정에서 어떤 편법을 넘어서 불법이 있었는지 여부도 한번 들여다보겠죠. 만약에 이거 집값에 쓰이는 줄 알았으면 안 내줄 것이다. 상환까지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자 명목으로 대출 11억 원을 준 새마을금고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거를 체크했을 거예요. 저희가 새마을금고 측에 확인을 해보니까 3개월 그러니까 3개월 정도는 사업자 등록증을 이렇게 기준을 충족해야 여기서 대출 요건을 충족하니까 우리가 11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이런 부분까지 새마을금고 측은 아까 현장 저희가 취재 결과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새마을금고는 금감원이 관리감독하는 데가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관리감독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오전부터 그러면 양문석 후보 관련해서 뭔가 정부 당국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행정안전부의 입장도 나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얘기했고요. 대출 회수해야 된다. 다음 화면. 행안부가 얘기는 현재 실무선에서 파악 중이기 때문에 중앙회 차원의 조사에서 끝날지 현재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다. 뭐 금감원이든 행안부든 문제가 되면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인데 이게 민주당에는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박성민 비서관님. 뭐 일단은 이제 양문석 후보의 해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뭐 편법성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 이 정도의 입장이 나왔고 이 추가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앵커께서 짚어주신 대로 행안부에서도 이 사실을 들여다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어쨌든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이
이 사실관계를 좀 파악하고 있고 결국에 보니까 핵심은 이제 새마을금고 내부에서 내규를 위반을 했느냐 이 여부에 따라서 뭐 처벌이나 아니면 대출에 대한 뭐 취소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예. 참 아이러니한 게요. 당시 행안부 장관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전해철 장관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이런 공교로울 때가 있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양문석 후보와 경쟁을 했던 바로 이 수박계로 가겠다 했던 그 수박, 그게 이제 전해철 당시 후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에서 이제 떨어졌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 2020년에서 2022년 동안 전해철 의원이 바로 이 행안부 장관을 했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이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돈을 이제 이 대출을 받았는데 참 공교롭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토크를 이어간다기보다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 대출을 받았는데 새마을금고를 관장하고 관리하는 행안부가 2020년시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이었던 경선에서 이번에 패배한 전해철 전 장관이었다. 그렇죠. 이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러네요. 저도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금감원보다는 일단 행정안전부가 이 양문석 후보의 11억 대출권을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의 생각도 궁금한데요. 홍익표 원내대표의 목소리와 함께 그에 앞서서 어제 이재명 대표는 지원 유세 때 상대방 후보의 부동산 투기를 이렇게 지적했었습니다.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투기, 주가 조작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실정법에 위반되지 않아서 처벌이나 제재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주권자의 대리인으로서 공익을 도모할 자격은 없는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양문석 후보 거는 그 당시 그런 영끌 논쟁 속에서 약간의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가 상당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낸 것에 대해서는 다소 국민들에게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도 사과를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다면 평가받아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뭐 원내대표의 얘기는 약간의 편법적 대출을 통해서 대학생 자녀가 상당한 많은 금액을 대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소라는 표현을 썼네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일단 그 장현주 변호사께서도 앞서 양문석 후보가 추가 해명은 좀 필요하다는 취지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추가 해명 말고도 만약에 근데 이 논란이 점점 커지면 뭐 국민들이 그 안산 지역구에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라는 걸 말고 또 다른 후속 조치도 민주당이 플랜 B 혹은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당연히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고 보이는데요. 네. 일단 후보 측에서 편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인정을 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언론들에 의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편법의 단계가 아니라 불법의 단계까지 정말 의혹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지금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계기관에서도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먼저 확정을 해서 정말 불법적인 소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편법성 대출이었는지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홍익표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11억이라는 대출을 대학생 자녀가 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국민적인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후보도 인정했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낮은 자세로 가야 될 것을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예. 대표도 저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 대학생 딸이 11억 대출을 그것도 사업자 대출로 받았는지 혹은 당시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대출 전면 금지 시절에 어떻게 또 이런 거액의 대출을 받게 됐는지 여러 추가 해명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아직 양문석 후보의 입장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해명 들어오는 대로 이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뭐 행안부도 들여다본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잘 지켜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 주제 그런데 이번에는 재산 논란이 아니라 한 후보의 막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수원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위안부 얘기 그리고 아파트 대체 얘기 이 얘기인데요. 수원에 출마한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저희 뉴스탑10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직전 원내대표인 민주당의 중진 박광원 의원을 경선에서 꺾었던 그 인물인데요. 그런데 그가 과거 한 유튜브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일제강점기 위안부 할머니 간의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는 막말을 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또 정조 두 분 모두 다 개혁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라고 하는 개혁가와 정조라고 하는 개혁가가 만나면 어땠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정말 그 홀로 노력 끝에 대통령 후보가 됐다. 이거에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좀 써야 되겠다. 백성들과 엄청난 소통을 합니다. 성남시장 시절에도 시장실을 개방을 했잖아요. 그죠? 정조와 이재명 대표를 빗댄 것 때문에도 경선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거들이 나왔던 바로 수원 김준혁 후보 얘기인데 5년 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박정희 전 대통령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가능성이 있고 글쎄요. 뭐 더 제가 읽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과거에 한 유튜브에 했었던 발언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 자체가 자유롭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논평이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현정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자, 김준혁 후보는 한신대 역사학과 교수 출신입니다. 역사학자입니다. 자, 그런데 역사학자라고 하면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 쉽다 이런 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고증과 자료를 통해서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자, 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 도대체 어디에 나오는 거죠? 어떠한 역사적 근거로 이게 증명이 됐죠? 아니 역사학자라는 분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역사학자가 아니죠. 본인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정조 같다 뭐 등등 책을 써서 상당히 눈길을 들어서 박강원 원내대표를 저는 제치고 이 공천이 됐는데 근데 이분의 역사학자 수준이라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거, 이야기하고 싶은 걸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그 어떠한 역사 자료로도 저는 이걸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거 혹시 있으신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거는 완전히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입니다. 명백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에요.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주군 군관학교를 졸업했다는 것은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과 위안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은 도대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명백하게 밝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뭐 2019년도에 했던 이야기고 또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는데 정말 이런 방식으로요 역사학자가 역사를 왜곡하고 또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저는 과연 공직 후보의 자격이 있는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법적으로도 굉장히 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적 문제 소지도 있다. 뭐 비판을 할 수 있고 본인의 그 논점도 자유일 수 있습니다만 전직 대통령 위안부 상대로 성관계 가능성을 했다. 밤마다 뭐 여고생들까지 불렀다. 이런 그 박성미 서관님. 물론 뭐 공천 과정에서 모든 거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데 뭐 그렇다고 그게 공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저도 민주당 사람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과거 유튜브 발언에 대한 수위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 이 방송이 아마 2019년 2월에 방송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에서 검증을 할 때 이 부분을 아마 모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 짚어주신 대로 검증의 현실적인 한계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이제 사실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이고 본인도 그때 발언을 할 때 내용을 보니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진행하시는 분이 진짜요? 라고 되물으니까 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정의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그랬다고 한다면 본인도 정확한 확신 없이 아마 한 얘기였을 텐데 좀 이런 발언들이 논란이 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본인이 입장문을 냈어요. 이제 본인의 막말이 좀 여러 개가 논란이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풍수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후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논란, 비하 논란 도대체 저 얘기를 어디서 듣고 어떻게 비판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김준혁 후보가 입장은 없는데 이 부분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얘기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보는 이것도 오늘 온라인에서 꽤 뜨거운 이슈였어요. 근데 이거는 김준혁 후보가 조금 전에 직접 해명을 내놨습니다. 정조가 사도제사 묘소 수원으로 옮기는 당시 지금 수원이 본인 이번에 출사표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수원 화성을 여성의 땡땡땡이라고 이 표현에 대해서 김준혁 후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과거 풍수지리가의 견해를 이용한 것이고 발언을 현대적으로 시각하고 해석했다. 여성 비하, 성희롱으로 매도하지 말라고 하면서. 근데 물론 아까 박성민 비서관도 언급하셨다시피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얘기에 대해서는 추가 해명이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정혁진 변호사님? 일단은 제가 기사를 봤더니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 위안부 할머니만 언급한 게 아니고 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사범학교 출신이잖아요. 예. 문경초등학교 교사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뭐 학생과도 그런 관계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김준혁 후보 머릿속엔 그 생각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누가 소환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정진석 의원이 소환될 수밖에 없어요. 정진석 의원이 1심에서 유죄받았다라고 해가지고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실형 6개월을 받았어요. 그 범죄 혐의가 뭐였냐면 사자 명예훼손죄였는데 그때 누구의 명예를 갖다가 훼손했느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민주당이 이번에 정진석 의원이 공천된 걸 보고 뭐 2차 가해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 예. 근데 그때 정진석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단순히 그 노무현 전 대통령과 권 여사가 부부싸움을 했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세상 뜨시기 전날 뭐 그런 이야기 했다고 해가지고 사자 명예훼손죄로 징역 6개월까지 실형까지 박병석 판사가 때렸었는데 거기 그 이야기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뭐 저런 이야기하고 같은 평면에서 비교할 그런 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뭐 그런 식이다라고 하면 저거는 법정 구속감이 아닌가 사자명예훼손죄로.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유족들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제 비판하시는 과중에 머릿속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냐는 뭐 단언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은 좀 순화하도록 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후보 김준혁 후보를 가리켜서 막말, 그릇된 역사관, 기본 탑재해야 하나 본인은 이걸 인용한 거라고 했는데 그리고 여성 비하, 성희롱으로 매도하지 말라. 근데 잠시만요. 그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그 법적으로도 문제 있다 사자 명예훼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여기 그래픽에 아까 박정희 전 대통령을 언급했던 김준혁 후보의 말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주체가 되는지. 다만 이거는 본인이 인용한 게 아니라 김준혁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거에 이런 행각을 벌였을 거라고 비판하면서 추정하는 결과인데 사실을 기반해서 한 것처럼 보인다.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정혁진 변호사 생각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이 부분 특히 이제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죄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정말 유족들이 법적 조치를 취하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수사기관이 이 부분을 판단해볼 문제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결국 추정의 부분이냐 또는 이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허위 사실이 들어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텐데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 수사기관에서는 허위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또 수사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김준혁 후보로서는 본인이 했던 그 발언에 지금 일부가 따서 나와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발언에 대한 이야기들 왜 저런 얘기가 나오게 됐는지 이런 맥락들 이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은 만약에 유족들이 뭔가 법적 조치를 한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 따져볼 문제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 수원정 김준혁 후보 상대 후보는 국민의힘의 이수정 후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준혁 후보와 이수정 후보 이 후보의 재산을 두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네, 배우자와 저는 전문직에서 정말 성실하게 25년 이상 배우자는 거의 한 30년 정도를 근무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변호사 로펌에서 파트너로 일하고 있고 그리고는 전주 이씨 종손이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철저히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재개발을 위해서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집이 지금 모두 사실은 멸실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서울에 부동산 많이 갖고 계신 분이라면 강남에 출마를 하지 왜 수원에 출마를 하신 거냐. 이게 제 질문이었고요. 대전의 선산이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이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러면 저는 대전에 출마를 해야 합니까? 김준혁 후보에게는 과거 논란을 부른 발언이 얘기가 됐다면 이수정 교수의 재산 논란, 박성민 서관님, 김준혁 후보에게는 아니 뭐 아파트 대체 상가 세 채 있으면 강남에 출마하면 되지 왜 수원에 왔냐 뭐 이 취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제 아무래도 상대 후보이다 보니까 여러 방식으로 비판을 좀 우회적으로 하신 것으로 생각되고요. 제가 봤을 때 이수정 후보의 그 재산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우리가 좀 몇 년 전부터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실거주 목적 이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좀 처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스탠다드가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산 신고를 하신 금액을 보면 85억 5천만 원 가량을 재산으로 신고를 하셨는데 지금 아파트 4채 그리고 상가 3채 정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주택이 여러 개라는 사실은 결국에 실거주 목적 이외에 가지고 있는 주택이 더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공직 후보자로 나섬에 있어서 조금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런저런 재산 논란 관련해서 그 야당에서 여당 의원 공세를 하는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 소속의 박덕흠 의원, 박덕흠 후보를 언급하겠는데 장현주 변호사님. 네. 민주당 얘기는 피감기관에서 공사를 수주받고 1,000억 원을 받았다. 이 자체가 박덕흠 후보의 재산 과정 자체의 이해충돌이다. 뭐 이런 부분을 꼬집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에 대해서 일단 박덕흠 후보 측에서는 이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았고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선거에서 뭐 무혐의를 받았다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또 중요한 것은 국민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지만 불법이냐 아니냐 이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에는 총선에서 보는 것은 국민 정서법이 또 가장 중요하다는 부분도 문제 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박덕흠 후보에 대해서는 계속 따라다니는 그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한지에 대한 질문 국민들께서 계속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예, 그 초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초반 재산 논란이 꽤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인데요. 다음 주에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가보겠습니다. 국회의원의 당선이 유력한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요. 1.원대 다단계 사기를 22억 원 받고 변호했다는 논란. 이게 꽤 뜨겁습니다. 이거 어떻게 정상적인 수입료냐? 정상적인 수입료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데요. 오늘 조국 대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비판도 연이어서 한 화면에 만나보겠습니다. 22억을 며칠 만에 버는 방법을 알고 계세요? 조국 혁신당에서 검찰 개혁한다면서 1번 비례로 내세운 박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처럼 하면 됩니다. 형사사건 단건에 22억을 받아가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일은 아무리 전관예우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분들이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정관예의 개념은 뭐냐 하면 고위검사를 하고 난 뒤 옷을 벗어서 자기 그 검찰 조직의 비공식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수임받은 고객을 위해서 이익을 보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수임 계약서를 다 쓴 것 같고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선제일검으로서 말씀드리죠. 요즘에 전관예우 중에서 수임계약서 안 쓰는 사람 없습니다. 현금으로 돈이 오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해요.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기가 비슷한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뤄본 사람이 그만두고 나오자마자 악질 다단계 사기범의 변호를 수임해서 그 사기범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에 22억을 받아갔습니다. 이게 전관예우가 아닙니까? 맞습니까? 조국 대표는 답하십시오. 조국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 박은정 후보의 남편 22억 수임료 논란, 변호 논란, 다단계 사기. 오늘 조국 대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권 하에서 핍박받는 반윤검사. 이건 전관예우 아니다.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했는데 다음 화면 바로 한동훈 위원장. 별 문제가 없다거나 쌍팔년대에서 하시나 수입 계약도 안 쓰는 경우가 어딨나. 한 건에 22억 땡기는 건 보지 못했다라고 본인 21년 검사 생활을 했는데 그 경험을 했는데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전관예우 아니라는데요, 조국 대표는? 아니 지금 이야기하는 게 친윤 예우를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관 예우를 따지는 거잖아요. 이때 관은 뭘 의미하느냐? 검사장 등 고위 검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변호사가 검사장 해가지고 그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전직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수임료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전관 예우가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인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검사 아니었습니까? 수임 계약서를 안 쓰면요. 저도 변호사지만 예. 이거는 예우가 아니고요. 범죄입니다. 수임 계약서 안 쓰고 저렇게 일을 해가지고 막 20억씩 받잖아요. 그러면 탈세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변호사법 위반도 되는 거고 그거는 범죄인 거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관련해가지고 피해자가 몇 명이냐? 24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 24만 피해자들이 얼마를 갖다 바쳤느냐? 드러난 것만 1조 1,900억입니다. 예. 1,900억이 아니고요. 1조 1,90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피해자 모임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 카페를 갖다 들어와서 봤더니 그 피해자들이 피해 입은 돈이 어떤 돈이냐? 전세금, 그다음에 대출금, 심지어 이게 어떤 식으로 피해를 갖다 입혔냐면 1억을 내면은 2억 6천만 원에다가 매일매일 그 출석하면은 거기에다 52만 원씩 준다 이런 식으로 꼬셔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금도 넣고 대출금도 넣고 심지어 남편 모르는 돈도 넣고요. 심지어 암 진단금까지 넣었어요. 그런 피 묻은 돈이 그중에서 22억이 이종근 변호사한테 들어갔는데 이게 무슨 전관예우가 아니냐.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조국 전 장관이라고 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했던 사람이 할 이야기는 결코 아니다 싶습니다. 정 변호사 한 말을 잠시 덧붙여서 하나 질문 드리면 그러니까 핵심은 이게 친윤이냐 반윤이냐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던 검사 얘기가 아니라 본인이 검사 시절에 다단계 관련 사건들을 수사했던 검사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개업을 해서 다단계 피의자들을 변호했다는 것 자체가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검사가 2,000명이 넘게 있거든요. 예. 그 검사가 다 친윤 검사입니까? 친문 검사는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른바 친문 검사였다라고 했던 이종근 변호사가 나왔는데 그럼 친문 검사들한테 이야기하면 잘 봐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전관예우란 얘기예요. 예. 다음 화면을 볼까요?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 검사 시절 얘기를 하면서 요즘 뭐 그렇게 글쎄요. 수임 계약서 안 쓰는 경우가 어딘지 안 쓰면 불법인데 썼다고 해서 이게 뭐 전관예우 아니다. 뭐 조국 대표 전관예우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를 저렇게 반박했는데 근데 또 다른 논란거리가 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박은정 후보는 정확히 얘기하면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는 어제 저희 뉴스타트 시간에 관련 사건들 다 사임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입장문을 냈는데 박은정 후보 본인은 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편이 만약에 전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은 벌어야 된다 이 말을 했어요. 억울하다는 이야기인가요? 160억은 벌 수 있는데 지금 48억밖에 못 벌어서 억울한데 왜 저희한테 전관예우라고 그러세요? 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이게 지금 착수금인지 아니면 나중에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형을 낮춰주면 보통 변호사들은 성공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인센티브요? 그렇죠. 바로 그게 들어갔는지 없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은정 후보 이분의 머릿속에는 아니 우리 남편은 48억밖에 못 벌었는데 왜 그거 갖고 지금 전관예우라고 그래요? 제대로 했으면 지금 160억도 훨씬 더 벌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관예우는 당연한 건데 오히려 더 적게 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또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변호를 안 하겠다고 그래요. 근데 변호사가 갑자기 자신의 부인 때문에 변호를 안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얼마나 피해겠어요. 그리고 그 돈 다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비? 예를 들어서 그분도 벼락 맞은 거죠. 왜냐 가해자분 이 변호사 쓴 분 같은 경우도 아니 자기는 믿고 20억 주고 변호사 맡겼는데 갑자기 부인이 국회의원 출마했는데 논란이 되니까 갑자기 변호를 안 하겠대요. 그럼 그분 입장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변호를 맡긴 사람 입장에선 그 변호사가 무책임하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업윤리가 이게 아니죠. 직업윤리가 변호사가 맡겼고 22억 원이나 줬는데 갑자기 부인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 아니겠습니까?
또 이것도 저는 직업윤리에 어긋난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혁진 변호사님이요? 뭐 그런 정도의 직업윤리는 어긋나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러나야 될 사람이 과연 이종근 변호사인지 이종근 변호사 부인인지 잘 모르겠고요. 박은정 후보가 몇 번입니까? 1번이잖아요. 1번은 상징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박은정 변호사를 박은정 후보를 1번으로 만든 조국혁신당 강령이 뭔지 제가 찾아봤어요. 예. 조국혁신당 강령 1번 뭐냐? 검찰개혁입니다. 뭐 그건 그렇다고 치고 예. 2번이 뭐냐? 민생경제예요. 그러면 그 1번 후보의 남편이 1조 사기꾼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24만 피해자들의 피눈물을 나게끔 하는 것이 그 피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2차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과연 조국 혁신당이라고 한 정당이 부르짖는 민생경제인지 전 굉장히 궁금합니다. 더 정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제가 하나 덧붙이면 어쨌든 가해자도 변호받을 권리는 있기 때문에 그런 통상적인 얘기도 한번 제가 일부 덧붙일게요. 장현주 변호사님. 네. 두 분이 지금 비판 일색이셨기 때문에 좀 더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보면 박은정 후보 얘기는 만약에 지금 160건을 수임했을 때 만약에 남편이 검사 시절에 전관을 모두 톡톡히 들였다면 한 건당 1억 받고 160억은 벌었어야 되는데 진짜 통상 이런 게 맞는지 아니면 국민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발언을 박은정 후보가 쏘라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전관예우라는 부분이 이제 없어져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요. 좀 본질적으로 좀 그 부분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아쉬움은 참 이 사건을 보면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전관들이 뭐 이른바 뭐 한 건당 수임료로 5천에서 1억을 받기 때문에 160건이면 160억을 벌었어야 한다. 뭐 이런 해명이 나온 건데요. 사실 그게 160억 벌 수 있었는데 40억밖에 못 벌어서 아쉽다. 이런 취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네. 아마 그것보다는 본인들은 사실 친문 검사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에선 정관예우를 뭐 그렇게 받을 입장도 아니었고 그럴 의사도 전혀 없었는데 지금 정관예우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방어하려고 하던 차에 나왔던 발언으로 보이긴 합니다. 다만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총선에서 중요한 건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예. 국민 정서에 맞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근데 국민 정서에 160억을 벌었어야 이게 전관예우다라는 식의 해명은 국민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종근 변호사가 지금 논란이 되는 수임권은 모두 사임하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본인이 계속해서 정관예우 받을 입장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럴 의사도 없었다라고 지금 입장을 내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어떤 부분을 불편해하시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듭니다. 사실 어제 뭐 오늘 조국 대표도 그 얘기를 했지만 전관예우 받을 입장도 아니고 그럴 의사도 없다라고 하면서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제 본인이 이제 전 정부, 그러니까 정확히는 현 정부 검사를 하면서 핍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특정 수사기관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이 기사화가 됐고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이 청빈불고가사, 그러니까 청빈하여 가정을 돌보지 못한다면 입을 닫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박성민 비서관님,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청빈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마치 전관 예우가 아니라면 전관 최소한 마케팅 정도는 되는 거 아닌가. 특정 분야의 검사실의 전문가 입장에서 그 똑같은 사건을 가해자를 변호하는 것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개혁을 외치는 비례 1번 후보의 남편으로서는 부적절한 거 아닌가. 청민 여부를 따라서 정책 시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뭐 저도 정확하게 이제 이종근 변호사가 청빈불고가사라는 단어를 쓴 의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추측건데 어쨌든 이제 검사장으로 있다가 검찰에서 나왔고 변호사로 개업을 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 일을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수익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검찰 개혁을 외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공직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은퇴하고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퇴직하고도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항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뭐 박은정 후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정관예우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일단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빨리 이제 재산이 늘어난 점, 그게 사실상 변호 활동에서 얻어졌던 수익이라는 점, 그리고 그 변호 활동에 좀 쓰였던 자신의 뭔가 홍보나 그 경력들을 봤을 때 어쨌든 본인이 걸어왔던 길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예 뭐 정관예우가 1% 없었다 이렇게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본인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박은정 후보도
후보도 그렇고 이종근 변호사도 그렇고 윤석열 정권에서 네. 사실상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것이 저는 어느 정도 실제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실제로 뭐 자천이 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마냥 매도당하고 있다라고 좀 느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조국 대표가요, 작년에 한 북콘서트에 나와서 전관 예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관 예우 이런 말 많이 돌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전관 예우가 아니라 정확한 얘기는 전관 범죄고 전관 비리거든요. 예우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검찰이든 법안이든 고위직 전관을 수임을 하게 되면 비용이 엄청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수사했던 그 모 검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퇴임하고 난 뒤에 1년 만에 거의 100억을 번 걸로 제 기억이 납니다. 통상의 변호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수임을 정식으로 해서 계약서를 써서 수임료를 받는 또 예우가 있고 전관 비리가 있고. 아예 조국 대표는 당시 저 자리에서 전관 비리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오랜만에 조국 대표의 SNS를 소환할 수밖에 없는데요. 조국 대표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됐다가 전관 예우 논란 때문에 낙마했던 안대희 전 대법관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이현정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참 조국 대표의 말을 들으면 참 제가 부끄럽습니다. 보면 참 본인의 말과 행동이 참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다를 수 있을 것인가. 잘 아시네요. 전관 예우 개념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정작 자기 지금 당의 1번이 지금 이 남편의 전관 예우에 대해서는 두리뭉실 지금 빠져나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드러낸 사람이 지금 이제 자기 당의 어떤 1번이 이렇게 40억. 근데 본인은 청빈해야 되냐라고 항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이 재산이 1년도 아닙니다. 9개월 만에 48억이나 증가했는데 이걸 과연 청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참 기가 막힙니다만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즉 겉으로는 검찰개혁 이야기하고 전관예우 폐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자기 당에 있는 지금 모습 보십시오. 저 이분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조국 당의 비례대표의 공천을 받은 분을 보면 자 1번 보면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6번 김준영 후보 본인이 그렇게 반미 이야기하고 주한미군 철수 이야기한 분이 아들은 버젓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니까 아들한테 군대 가라고 군대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을 쭉 공천해 놓고 또 피고인들을 공천해 놓고 그래 놓고 겉으로는 윤석열 정부 타도만 외치면 다 되는 건가요? 정말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겉과 속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저 말과 행동이 왜 이렇게 다른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런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정확한 입장을 하는데 오늘 손혜원 전 의원도 보니까 뭔가 해명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소나무당의 이제 경쟁 상대잖아요. 예를 들면 그 손혜원 전 의원도 아마 이 얘기했는데 과거에 초고액 변호사 수임보는 청와대 무능력하다라고 하면서 안대희 전 대법관의 그 전관예우 논란을 정확히 딱 10년 전에 지적했는데 본인 소속 당의 비례대표 1번 남편의 전관예우 논란 이것까지 좀 많이 회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짧게요. 정영진 변호사님. 네네. 어제 조국 대표가 외신 기자들과 간담회를 연 모양인데 오랜만에 딸 조민 씨 관련 질문이 외신 기자들한테 나왔어요. 그랬더니 딸의 의사 면허에 대해서 철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외신 기자들이 철회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아니다. 자진해서 반납한 거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였잖아요. 도대체 서울대 법대 교수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건지 거짓말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저거는 조국 교수 말대로 철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자발적 반납은 더더욱 아닌 게 의료법을 보면요. 저딴 식으로 거짓으로 의사 면허를 갖다 받은 사람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민이 반납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우리 국민들
국민들의 건강과 그런 의료를 위해서 저런 사람의 면허는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발 의료법 66조, 65조 보면 되거든요. 의료법 65조 좀 보고 저딴 이야기를 하든지 말든지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딴 이야기라니요. 비판은 무슨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이 언급하셨던 결국은 이 가상화폐, 과거 검찰 시절에 가상화폐 태스크포스팀 실무를 총괄하더니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나와서는 또 가상화폐 전문가로 변호사 개혁에 적극 홍보한다. 이거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까지 뭐 아까 잠깐 언급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까지 제가 대신 한번 점검해봤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논란 얘기까지 만나봤다면요. 다음 주에는 오늘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오늘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 선거 전까지 남은 재판은 모두 3번인데요. 이재명 대표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집에서 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정말 1초가 여삼춘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검찰이 이 정권이 바라는 바일 테니까 할 수 없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원격 지원을 좀 하겠습니다. 아쉽기는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13일의 선거 기간 중에 정말 귀한 시간이지만 법원에 출정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아마 검찰 독재 국가의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재판을 받는 이 아까운 시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당원 여러분 그리고 지지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4월 10일 정권의 이 폭주를 퇴행을 심판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총선 전날에도 출석하실 예정일까요? 기일변경 신청 계속 하실 예정이실까요? 재판부, 그러니까 법원보다는 검찰 쪽 비판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근데 재판 받으러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아무래도 재판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게 장 변호사님. 최근에 재판부가 구인장 발부 혹은 강제소환 검토 뭐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은 결국 재판에 출석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라고 할지라도 재판에 또 참석을 해야 되는 것도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 재판부에서도 불출석 그 요청서를 냈지만 그 부분을 받아들여주지 않고 절차대로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이고 만약에 또 불출석을 하면 뭐 구인장 발부라든지 여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지금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야당 대표로서도 당연히 또 재판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상황일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총선이 정말 뭐 2주도 안 남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고 지금 공식 선거 운동까지도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제일 야당인 민주당 대표가 법정에 꼭 가야 되는 상황이 솔직히 당원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럴 때 솔직히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양해해 줄 수는 없었는지라는 또 당원들의 아쉬움도 있지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재판부에서는 또 재판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또 한편에서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다 총선 전략상에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전략을 잘 따야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사실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출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뭐 어제 오늘 알게 된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예측은 됐었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까지도 당 내에서는 다 고려가 돼서 요새 전략을 잘 짜고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4월 11일 전날, 총선 전날에도 대장동 재판 출석해야 된다. 이 부분은 오늘 노돌 교수님, 이재명 대표 측이 요구했나 본데 이제 재판을 좀 미뤄달라. 근데 오늘 또한 전날에도 재판부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은 모양이에요. 글쎄 저는 뭐 어지간하면 그 정도는 뭐 재판 불출석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법원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에서 여러 차례 뭐 단식한다고 하고 또 여러 차례 무단 불출석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글쎄 그럼 이제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본인도 그렇고 그럼 이제 법원을 비난해야죠. 아니 그 정도도 못 봐주냐? 뭐 중차대한 선거가 있는데
제1야당 대표가 지금 선거 지원 유세를 다녀드는데 그 정도도 봐줄 수 없냐라고 법원을 비난해야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뭐 정권을 비판하고 검찰을 비판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요? 검찰 독재라고 얘기하고 지난번에도 법원 출석하면서 막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따지면 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검찰이 고집을 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된다. 검찰이 노린 것이다. 아니 왜 검찰 자꾸 비난합니까? 지금 얘기하시지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피고인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물론 또 권리기도 하고요. 만약에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해갖고 법원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낸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 피고인의 권리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법에 정해진. 또 검찰이 고집해서 뭐 법원에 출석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예. 지금 얘기하셨지만 법원에서 그렇게 결정한 거 아닙니까? 안 된다고. 예. 근데 차마 이제 법원을 비난하지 못하겠죠.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는 네. 그런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엉뚱하게 뭐 정권을 비난하고 검찰 비난하고 하는데 비난하려면 그 제대로 불출석 허락하지 않은 사법부, 재판장, 판사 비난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검찰을 비난하는 것은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엄격하게 따지면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합니다. 지금 저 화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기 전 법원으로 가는 길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켜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볼까요? 여기가 배현진 후보 지역이죠. 네, 배현진 후보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똑같이 일종의 테러를 당했는데 경찰이 신속하게 폭행 현장 앞에 폴리스 라인 치고 곧바로 이제 과학수사대 투입해가지고 그 원칙대로 처리하는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련된 사건이 떠올랐어요. 사건이 나자마자 경찰이 출동을 해가지고 폴리스 라인을 치는 게 아니고 어디서 양동이에 물 떠와가지고 혈흔을 신속하게 찍으더군요. 상당히 대비되는 희한한 장면이긴 합니다. 제1야당의 범죄 피의자 신분의 대표가 그것을 저렴한 단어를 써가면서 조롱했습니다. 반성하지는 못할 망정 나는 왜 불쌍하게 여겨주지 않느냐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국민들 앞에 주먹거리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용납이 되십니까? 여러분 저는요 경기도의 소녀였습니다. 저와 고등학교 때 안양 다닌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제는 우리 안양의 시계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제가 한 번만 얘기하겠습니다. 난리뽕짝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아예 오늘 배현진 의원은 본인 지역구에 떠나서 경기도 지원 유세에 함께하면서 저렴한 단어 써가면서 조롱한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본인 법정 가는 길에서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2차전, 3차전까지 계속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자꾸 본인의 피습 문제를 거듭 이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지지자들로부터 어떤 뭐 동정심을 얻기 위한 저는 그로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미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의혹이 없습니다. 이미 이 피의자도 구속이 됐고 그다음에 당시 상황에 대한 것들도 다 기자들과 그다음에 경찰들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시에 경찰도 현장에서 증거를 다 확보했고 자 거기서 뭐 이 여타의 어떤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자들 그다음에 같이 차를 타고 왔던 사람들 나머지 분들 다 수사를 한 거예요. 문제는 그 현장을 빨리 했다 그러는데 여기가 현장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DNA 채취하는 데 다 끝내고 난 다음에 경찰에 청소했고 그 이후에 어떠한 의혹도 지금 있지 않은데 지금 자꾸 본인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지금 배현진 의원 예를 들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사건 수사라는 거는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야기를 거듭 이야기를 할까라는 것은 결국은 자신에 대한 어떤 피습 사실을 다시 각인시킴으로 인해서 뭔가 지지층 동정심을 얻기 위한 그런 행동인데 글쎄요. 이 사건이 무슨 의혹이 있었나요? 지금 다 범인의 어떤 이 의도와 범인이 체포됐고 다 이 수사 자체가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 같은 경우도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이 중학생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게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꾸 이런 문제를 자꾸 거론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본인은 현 정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면서 본인 사건을 이렇게 물청소 빨리 한 거에 대해서 거듭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배 의원도 여기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으로 가면서 그 해당 송파 지역구의 배현진 의원을 거론했다면 최근에 이제 법원 가는 길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동작에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를 가장 많이 이재명 대표가 지원 유세를 갔거든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할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바로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장진영 위원장 이번에 한번 시켜보세요. 동작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엉터리 같은 민주당에게 동작을 맡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대표는요, 계양이 지역구가 아니라 동작이 지역구인가 봐요. 동작에 5번 왔어요. 5번 왔어. 아니, 동작을 정말 동작 주민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왜 동작은 자꾸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하시면서 아무 데나 가서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말하다 이제 잊어버렸네요. 이재명 대표 아무데나 자꾸 동작을 넘보고 다니는데 우리가 좀 일치 단결해서 혼내줘야 되겠죠? 어림도 없다! 그 동작을이 아무래도 뭐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되는 얘기가 총선의 바로미터. 동작을 이기면 그번 선거 꽤 선전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류사명 후보 지원 유세를 나경원 의원 말 맞따라, 나경원 후보 말 맞따라 5번 갔는데 동작을 넘보지 마라. 저 영상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돌 교수님? 글쎄요,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동작을 많이 가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의도에서 서초 가는 길목이니까 뭐 지리적으로 편리함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도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동작이 지금 이른바 한강벨트로서 양당 모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승부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근데 또 확실히 뭐 다른 이유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얘가 이수진 의원 지역구 아닙니까? 지금 현재도 의원이죠. 후보에서 이제 무리하게 컷오프 됐다고 본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했던 그런 지역이죠. 근데 이수진 의원 얘기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처음 전화를 해서 4%포인트 차이가 난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죠? 예. 4%포인트 차이면 오차 범위 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해볼 만한 데입니다. 본인이 현역 의원이고. 그런데 왜 무리하게 컷오프를 시켰을까 하는 게 참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아마도 거기에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을 거기다 공천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을 대입해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승부가. 또 다른 후보들도 여러 차례 여론조사를 해본 걸로 압니다. 그런데 안 되니까 지금 류사명 후보를 아무 연고도 없고 거기가 뭐 저 어디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공천을 무리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현재 승부는 알 수 없지만 류사명 후보가 거기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결국 본인에게 책임이 돌아올 거 아닌가. 무리한 공천 때문에. 예. 그래서 좀 열심히 가서 지원 유세 하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동작을 내기와 오늘 다시 한번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는 이재명 대표, 오늘 공식 일정이 또 오전에 없었기 때문에 재판 목소리를 위주로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요. 다음 주에는 국민의힘 내부로 들어가 볼 텐데요. 한동훈 위원장, 국민의힘 매일매일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읍소 딱 한 번만.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에 한동훈 위원장 이런 얘기를 했죠.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이른바 2조 심판론을 하면서 이재명, 조국 두 대표의 심판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민생이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기류의 얘기를 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평생 남의 눈치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쪼대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 쪼는 완전히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출 겁니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200석을 넘었다고 생각해봅시다. 정권이 전복되고 탄핵되는 것만 혹시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하려는 것은 대헌입니다. 우리 민주주의의 핵심은 본질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거기서 과거부터 자유를 뺀다고 했죠. 그거 가능해질 겁니다. 정권이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인식해 주십시오. 오늘 특히 또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표현,
잠잘 때도 국민께 잘 보이고 싶다. 딱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염치였는 줄 알면서도 민생 챙기기 혹은 2조 심판론을 했지만 결국은 또 막판에 읍소 전략도 펴고 어떻게 저희가 이 판세를 판단할까요? 항상 이때쯤 되면 나오는 전략이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전략이 나오는 거죠. 특히 여당에서 하는 것들이 이제 미워도 다시 한번 찍어달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특히 아마 최근에 이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꽤 높습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고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들이 많이 높다 보니까 이제 그렇지만 아직 3년이나 임기가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의 어떤 결과, 즉 국민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게 책임을 맡겨줬고 그렇다면 이 3년을 더욱 그래도 힘있게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지지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야당에서는 지금 200석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탄핵 이야기와 하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결국은 이 2년 만에 정권을 끝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탄핵을 통해서 새롭게 선거가 이루어지면 다시 이제 정권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전략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여당 입장에서 보면 그럴 경우에 국가적 혼란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고 또 대선 민의가 배신되는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좀 여러 가지 모자라고 잘못한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3년 동안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 미워도 다시 한번 찍어달라.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집권 여당이 흔히 쓰는 전략이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노돌 교수님 저하고 같이 화면을 보실까요? 어제 사진이거든요. 전주에 출사표 던진 정운천 후보가 삭발을 하면서 저렇게 본인이 죄인이다. 함거라고 불리는 이제 나무로 만든 옥에 타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제 읍소 전략의 대표적인 사례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글쎄요, 저 정운천 후보는 그래도 전주에서 현직 의원이기도 하고 뭐 전주 당선된 건 아닙니다만은 현직 의원인데 얼마나 어려우면 저렇게 저런 퍼포먼스를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호남 지역이 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는 워낙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알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라도 해서 정말 시선을 좀 끌어보고 그야말로 읍소해보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플 정도인데요. 뭐 저렇게 과한 퍼포먼스를 해야만 겨우 눈길을 끄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과거 이정현 대표가, 과거 새누리당 대표죠. 이정현 대표가 순천에서 당선되면서 슈퍼맨이 되어야 호남에서는 겨우 당선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어느 쪽이든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가 호남이든 또 민주당 후보가 영남이든 이런 데서 슈퍼맨까지는 안 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당선되는 그런 풍토가 돼야 한다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여러 차례 분위기가 바뀐 건 다 아실 겁니다. 뭐 강서구청장 선거부터 시작해서 여러 차례 분위기가 바뀌었는데 지금은 또 국민의힘이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지금 다 정평이 나 있습니다. 다 평을 하는데 또 조금 분위기가 바뀌는 것은 뭐냐면 200석 얘기가 낙권에 나오고 있고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해볼 만하다 이런 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분위기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더구나 이종섭 호주 대사가 본인 자진 사퇴하면서 다시 한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거와 골프는 머리 드는 순간 오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정말 고개를 쳐들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느 당이든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도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고 12일인가요? 그리고 사전 선거 운동까지 사전 투표까지 고려하면은 정말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오늘 장동혁 사무총장과 김경률 비대위원의 목소리를 들으면 현재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손가락은 우리보다 야당을 향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당으로서 대통령께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를 한 번만 더 믿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이 일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믿어주십시오. 우리 당이 그동안 주도권을 가지지 못했다. 대안들을 내놓고 끌고 나갔어야 되는데 너무 기다리다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할까 봐 기다리다 해서 조금 점점 지지율이 빠지고 정말 우리 흔한 저작거리 말로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대통령실 기다리다 지지율 바닥까지 밑에 지하실까지 갔다는 표현까지 썼고 이제 바뀌겠다. 이뇨한 위원장은 정혁진 변호사님, 그 한동훈 위원장을 가리켜서 전라도 말로 짠해 죽겠다라고 하면서 많이 지쳤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저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또 사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방송에 비친 모습을 보면 살이 쪽 빠졌잖아요. 얼굴이 반쪽이 됐던데. 그런데 전 누가 생각이 났냐면 우리 애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애가 수능 보기 전에 딱 저런 모습이었거든요. 어쨌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뭐 좀 가구는 싶은데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는 부모 입장에서는 참 애쓴다 그러면서 이제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 손에 반창고 붙이고 뭐 어금니도 깨졌다고 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직접 보는 사람은 저희 같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또 다른 그 이미지일 거기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아마 그런 의미로 저런 마음을 갖다 표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만 짠한 건 아니고 제가 굳이 균형차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야 후보, 여야 대표 모두 할 것 없이 지금 본인 살이 쪽빠질 정도로 다 사활을 걸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집권 여당 관련해서 또 하나의 움직임 하나가 있었죠. 이종섭 호주 대사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오늘도 이종섭 전 대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러 가지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 보십시오. 저희는 여러분이 불편하시고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끼시면 합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의 눈치만 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 대사 사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수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교감은 예전보다는 낮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종섭 대사, 공수처 수사대상 이종섭 대사의 사의 표명 자체는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제 시기적으로는 좀 늦은 감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결국 이렇게 사의를 표명하게 될 분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논란의 인사를 왜 굳이 호주 대사로 임명을 해서 출국 금지까지 해제시키면서 내보냈어야 하는지 이 부분으로 결국 질문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대통령실에 어떻게 요구를 했고 대통령실이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이 구체적인 과정까지는 알긴 어렵지만 적어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도 이종섭 대사가 사의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의견이라면 앞서 나왔던 민주당의 진상조사 요구에 응하셔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민주당은 특히 관련돼서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 특검안을 발의를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지 말지에 대한 의견까지도 밝혀주셔야 이종섭 대사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본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글쎄요, 이제 이게 앞으로 이종섭 대사가 국내 문제로 또 25일 만인가요?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또 외교 문제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되는데 이현정 의원님. 어쨌든 그럼에도 집권 여당이 강조하는 건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요청해서 이랬다라는 취지를 좀 방점을 찍고 싶은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전국을 주도하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이다. 이 모양을 이제 지금 만들어 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여러 가지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임명이라든지 황상무 전 수석 문제라든지 최근에 또 대파 문제라든지 등등. 실제로 이제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대통령실이 민심에 불감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늦었습니다. 이게 진작됐으면 논란이 좀 덜 했을 텐데 뒤늦게 이제 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다면 결국 이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고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런 민심을 갖고 주도적으로 지금 문제를 풀어가겠다라는 어떤 지금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이야기하듯이 지난번 황상무 수석 이제 이 사표 발표도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했듯이 이번도 마찬가지로 당에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대통령실이 수용했다라는 것들, 즉 당이 중심에 서고 있다는 것들을 이제 강조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에게는 한동훈의 어떤 이미지, 한동훈과 이재명, 조국 이렇게 어떤 각이지는 그 구도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총선을 며칠 앞두지 않고 이종섭 호주 대사 야권에 꽤 많은 공세가 있었는데 일단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얘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주제, 그런데 이번 총선과 관련 있는 얘기인데 심각한 얘기입니다.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그러게요. 이제 다음 주면 바로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전국 곳곳에 있는 현재로는 지금 저녁 6시 45분 현재 26곳 사전 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허주연 변호사님, 이거 누가 왜 단 겁니까? 너무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아마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40대 유튜버 A씨라는 사람이 이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카메라를 설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검거가 된 상황입니다. 시작은 이 양산에서 18일 이 한 행정복지센터, 여기가 사전투표소로 지정이 된 곳인데 정수기 뒤에서 가로 세로 한 10cm 가량의 소형 카메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양산에서 5곳 정도가 나오고 인천에서도 발견이 되고 그리고 울산 북구에서도 신고가 들어오고 또 이 사람이 잡히니까 자기가 여기 지금 발견된 데 말고 더 여러 곳에 더 설치했다라고 자백을 해서 이 동선을 따라가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한 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이 됐다는 건데요. 이 카메라들 이 사람의 범행 동기와 일치하는 것이 이 들어오는 장면, 이 장면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앵글이라고 하죠. 각도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이미 사전투표소 한 곳에서 이런 카메라로 불법 촬영을 해서요. 자기가 집계한 인원과 선관위에서 발표한 사전투표 인원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서 부정선거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영상을 자기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선거 관리가 중요한데 노돌 교수님. 지난번 그러니까 2년 전 대선 때 이른바 사전투표 때 소쿠리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선거 과정도 치열했지만 선관위의 대처,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 뉴스탑10 시간에도 비판 목소리 많이 냈었는데 이거 곳곳에 몰카 불법 카메라 발견하는 게 쉽진 않더라도 글쎄요. 행정안전부나 선관위에 대한 비판 목소리는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좀 아마 사전투표 장소는 대개 이제 주민센터나 이런 데 아닙니까? 공공장소인데 저게 저렇게 어이없이 뚫린다는 거는 사전투표에서 또 부정선거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장소가 저렇게 뚫린다고 하는 건 저 보관 장소라든지 이런 거, 물론 이제 사전투표 보관 투표지 용지 보관 장소는 조금 다른 어떤 조치가 취해지겠습니다만은 저렇게 사전투표 장소가 저런 식으로 어이없이 이렇게 불법 카메라를 한두 군데도 아니고 저렇게 수십 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을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된다면 사전투표가 허술하게 관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해도 유튜버들이 저렇게 그것이 정말 전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또 반론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같아요. 물론 저 장소 자체는 행안부가 관리하는 거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저런 것들도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행안부도 그렇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함께 협조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더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26곳이나 발견이 됐기 때문에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요. 이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선관위 혹은 행정안전부, 선거 관리를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정부가 이거 전사적으로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선거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해봤다면 다음 주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딸을 앞세워서 부동산 투기를 한 건가? 아버지 양문석 후보는 답해야 된다고 하셨고요. 2014년 조국 대표가 이종근 변호사에게 날린 따끔한 전관의 일침이라는 표현까지 해주셨네요. 필습 사건을 두고 글쎄요. 뽕짝하는 소리 하는 거 듣기 불편합니다 하셨고요. 읍소작전 안 통한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속았나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공고와 모두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팩트 여부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갖고 개인적인 비판을 한 거 아니냐. 김지혁 후보에 대한 막말 논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태를 초래한 정부 여당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거를 일종의 이제 낙선 운동이 되겠죠. 늘 의사 도둑놈, 의사 사기꾼, 의사들한테 프레임을 씌우는 나쁜 정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타겟팅을 해서 우리가 진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하고 의대 정원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말씀하셨어요. 헬시 에이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노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산다. 네. 그런 개념인데 그렇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라고 해서 의사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요즘 노인분들 건강하니까 의사가 그만큼 필요 없다는 취지의 저 논란의 발언도 분명히 있긴 한데 허주연 변호사님 특히 의협 또 의사도 좀 단단히 뿌린다는 상태는 어떤 건지는 알겠지만 이제 의사협회 손에 낙선운동 혹은 국민 20-30석, 국회 20-30석 당락을 결정하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 발언이 오늘 여러 좀 화두가 됐어요. 의료계와 정부계의 이 문제와는 별개로 저는 이 발언은 상당히 오만하게 여겨질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20-30석이라고 하면 이 전체 국회의원의 10%가량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당과 후보들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현장에서 당선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의협 순위 20-30석의 당락을 결정할 만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객관적인 근거인지 설득력 있는 얘기인지 좀 알기가 어렵고요. 환자와 이 의료계의 신뢰를 이용해서 이런 낙선운동을 펼치겠다 그 방법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 신뢰가 이 의사들이 알겠습니다. 환자 곁을 떠나면서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협에 또 다른 추가 해명이 있으면 저희도 받아들일 거고요. 금요일 뉴스 탑10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탑10은 주말에도 계속됩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뉴스데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